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함께 형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전황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소강 상태이고요. 그런 소강 상태 또 소모전이면서도 조금씩의 변화 그리고 또 이슈거리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전황을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러시아의 공세가 이어지다가 러시아의 공세가 상당히 주춤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포병 전력이 잠잠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이것의 원인은 아무래도 그 하이마스 등 그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들이 정확하게 적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탄약고 등을 야전 탄약고들을 파괴하면서 탄약의 부재와 함께 그리고 너무도 많이 쏘아 올리고 있다 보니까 포병 그 플랫폼들이 어떤 그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막 싸워댔다가 포탄도 떨어지고 화포 자체도 고장이 나고 그런 상태죠. 예. 심지어 보니까 미사일 같은 경우는 불발탄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도심 속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거를 크레인 같은 그대로 경우로 찍은 영상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 길 한복판에 떨어진 거. 그냥 뽑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신준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보고. 왜 이렇게 불발탄이 많은 거예요? 불발탄이 많은 건 일단 관리 문제죠. 그 미사일 관리들을 너무도 등한히 했던 그런 사례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고 관리를 그 매뉴얼대로 계속 해왔다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했던 그런 거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사용되는 목적에 사용을 않고 이제 모자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지대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발률은 눈에 보듯 뻔한 거고요. 그런 불발률이 많은 것은 결코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전황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부전선 말씀드리면 그 헤르손 지역인데요.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포위 전략을 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과 여기에 화들짝 놀란 러시아 군의 대이동이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예상을 안 했었는데 특히 자포리자 쪽과 동부 전선 쪽,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에서까지 병력을 빼내서 30개 대대 전술단까지 그런 정도 규모로 남부 지역에 병력 증강을 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남부 지역의 중요성을 이제서 깨달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커다란 그 전략을 간파해서 여기를 방어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개 대대 전술단이 남부 지역으로 급파가 됐고 그렇게 되고 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됐다. 더 많은 러시아군을 이 기회에 섬멸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붙었는데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전투를 치르면서 일단 전력 자체가 상승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마스를 비롯한 정교한 대포병 활약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파편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대레이더 미사일 있잖아요. 미제. 그 파편이 발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공기에서 쏴야 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군 전투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면은 인티를 시켜줬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미국의 지원이 좀 더 맞춰져서 필요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 언론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헤르손 탈환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그 안토노우스키, 카우스키 교량을 일주일 만에 다시 노바카호프카 대교죠. 포격을 해서 꽤 성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보급이 끊겼죠. 보급이 끊기면서 상당히 보급에 혼란이 있었고 또 보급 로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100km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만은 또 복구를 또 하고 어떻게든 그 보급을 이어나가야지만이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뭐 미사일이면 미사일, 네. 그 갖은 무기 체계를 동원해서 막고 압력을 있는 거죠. 지금 막 가하고는 있죠. 앞으로의 전황을 우리가 감히 예측해 보건대 남부 지역에서는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아마 우크라이나 군이 밀고 들어갈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밀고 들어가다가 어느 선을 넘으면 이제 쏟아 부을 것 같은 그 느낌을 좀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전략 목표가 어디까지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근데 러시아군도 헤르손을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은 것 같은 게 러시아군 규모 약 22,000여 명을 지금 헤르손 지역, 남부 지역으로 계속 급파하고 있는데 그 보니까 굉장히 베테랑들을 보낸다고. 이 전쟁의 그 경험이 있었던 지금 그 동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동부 지역의 병력을 빼내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은 다시 동부 지역이 또 위험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런 이중의 목적을 노린 것이 우크라이나 군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발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그 뛰어난 그 병력이 가는 건 아니고 지금 막을 수 있는 병력은 오로지 동부 지역이나 자포리자에서 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빼낸다. 가용 병력을 그냥 빼내는 그렇습니다. 것뿐이죠. 지금. 이것이 가장 그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지원병 대대를 편성하고 있긴 하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사상자가 4만 명이 넘는 전쟁에 네. 3일 만에 끝난다고는 전쟁이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지원병 대대의 이제 지원율이 이제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병력 충원은 사실 생각보다 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에 어떤 공세를 펼치기 위한 작전을 할까요? 병력을 이동시키고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는 기갑전력인데 네. 그 기갑전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갖추어져 있었고 그것은 서방의 지원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 지원이 됐는데 문제는 화력입니다. 포병 전력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군력이에요. 그것이 가장 관건이었고 문제가 됐었는데 슬로바키아에서 미그 29를 지원했을 때 한번 흘려보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슬로바키아는 미그 29를 개량 개조를 많이 했던 네. 그 기체거든요. 그 기체를 뭐 18대를 네. 제공을 했어요. 그 18대의 기체가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이 기체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됐는데 바로 그 미국제 대방사 미사일이죠. 네. 그 대레이더 미사일, 함 미사일이 잔해가 발견됐다. 이 부분은 뭐 러시아 국방부의 어떤 거짓 선전이나 이것은 분명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인정을 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인정을 한 제공했다. 네. 이유가 바로 그러면 플랫폼이 뭐냐는 거에 그게 제일 이슈가 중요하죠, 됐어요.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남부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이 어떠한 무기 체계를 갖고 어떤 공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의 그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함 미사일을 갖다가 지대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테그레이션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대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저는 좀 작다고 보고요. 가장 큰 가능성은 미그 29, 특히 슬로바키아에서 지원한 네. 미그 29에 인티를 했던 게 아닌가. 그 인티를 했고 그 인티그레이션을 한 그 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슬로바키아제 미그 29가 이미 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했죠. 예,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를 펼칠 기회가 온 거죠. 이제 준비가 다 된 거고 대공세를 펼치겠는데 이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러시아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고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최대한 공세를 펴서 남부 지역을 탈환함과 동시에 이걸 발판으로 자포리자 그다음에 더 위에 돈바스 지역까지 마리우폴도 있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우크라이나 기준으로 문제라기보단 제한이 헤르손을 포위하더라도 시내에 포격을 할 수가 없어요. 민간인들 남아 있고 그다음에 자국의 중요한 지역이니까. 예, 그러니까 포위하고 가장 좋은 건 러시아군이 이제 철수하는 거를 공격하는 방식이긴 한데 러시아도 그걸 모르진 않을 테니까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보급로를 끊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보급로를 끊고 가능한 한 그 항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포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떠오르는 게 그 이라크 내전 때 그 모술이라는 도시가 떠오르게 되거든요. ISAL이 이제 점령하고 이제 이라크 군경 부대가 투입됐을 때 포격을 못하면서 사상자가 진짜 엄청나게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1944년 노르만디 전역 때 팔레즈 포켓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뭐예요? 팔레즈라는 지역에서 미영 연합군이 독일군을 한 20만 가까이 포위를 해버렸어요. 퇴로를 끊고. 그래서 이게 이 중간을 끊고 그 대교 두 개를 보급로를 차단한다면 팔레즈 포켓식의 지금 전투가 벌어져서 길게 전투가 아니라 보급로에 포위된 러시아 병력들이 투항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다고 그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은 기갑부대를 써서 기동 방어나 기동 포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팔레즈 포켓식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행복한 그렇죠. 시나리오죠. 아마 최종 목표는 그걸로 보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의 반경 여부에 따라 틀리겠죠. 그리고 자포리자 원전 폭격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언론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던데 왜 이렇게 굳이 원전에다 폭격을 하는 이유가 뭔지. 처음에는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체르노빌을 그 숲에서 했던 에피소드를 떠올리면 사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거기 주변에 방사능 높은 그 지역에서 막 야영을 했었죠. 흙파서 불을 이렇게 떼어버리니까 땅 속에 있던 그 묻어놨던 방사능들이 다 위로 이렇게 막 퍼져나갔고 발산이 되면서 사람도 묻고 장갑차도 묻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뭔가 심오한 뭔가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저기 건물 있네? 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러시아는 계속 그게 뭐 우크라이나가 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탓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 원전을 파를 하거나 원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 방사능 오염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것이 엄청난 전략적으로 러시아한테는 유리하고 우크라이나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하고 그리고 유럽 전체에도 문제가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협 요소로 당연히 러시아에서 자꾸 그걸 건드려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간다면 정말로 확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함부로 그럴 수는 없고 이것은 수사의 위협도 있고 그리고 실질 위협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무기에 대한 또 언급이 있었는데 러시아 무기가 그 서방 그리고 아시아 무기 부품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로이터 통신에 제가 좀 인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러시아 군무기 의존도가 부품 의존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품 의존도가 미국, 일본, 대만, 스위스, 중국, 한국 순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자주국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된다고 좀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 60% 이상이 되면은 자주국방의 어떤 그 기준이랄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고 하는데 뭐 기준이야 뭐 들쑥날쑥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첨단 무기는 반도체 소자가 들어가지 않는 무기 체계가 거의 없죠. 네. 그러한 반도체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을 잡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미국과 아시아권의 그렇죠. 제조사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품을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제재가 됐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그게 어떻게 들어갔냐 하지만 당연히 제재 이전에 만들어 놓은 무기 쟁여놓은 것도 체계들 있고. 그것이 대부분 지금 전쟁에 쓰이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반도체 소자를 만약에 러시아에 수출했다. 이랬을 때의 그 국가가 받는 제재는 파장은 뭐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전쟁을 뭐 미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쟁이 정말 싫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뭐 댓글도 있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만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대방사 미사일 아까 얘기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기갑력이 있으면서도 왜 쉽사리 총공세를 못하는가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앞서 말씀 주셨던 헤르손 지역의 자국민들의 보호. 그렇죠. 아무리
공세를 다른 방식으로 취한다 그래도 그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헤르손에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공군력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공군력이 아직도 양쪽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서로 공중 우세를 잡지는 못했어요. 야, 어떻게 보면 러시아 공군의 진짜 굴욕인데. 이거. 굴욕이죠. 그렇죠? 이것만 해도 굴욕인데 너무도 이상하게 남부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러시아의 공군력이 이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 잔해 대방사 미사일, 그 대레이더 미사일, 함 미사일이 발견된 AGM-88 함 미사일이 발견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함 미사일 때문에 러시아가 그 주변 근접해 있는 레이더, 대공 레이더들이 파괴됐다. 네. 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파괴됐거나 아니면 맞기 싫으면 레이더를 꺼야 되잖아요. 요즘에 함 미사일의 최신 버전은 레이더를 꺼도 네. 추적해서 찾아가나요? 파괴합니다. 야, 예. 반칙인데 이건.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그 공군력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공군력의 우세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바로 함 미사일의 잔해로 발견된 추정과 함께 이제는 대공세가 임박했다라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해지고 이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긴 하네요. 네. 8월까지를 제가 개전 초에 예상하기를 8월 달까지는 이 전쟁이 계속될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나서 네. 더 오랫동안 소모전이 있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근데 희망하는 거는 저의 뭐 예측이 뭐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8월쯤에는 종결되거나 그렇죠. 전환이 돼서 어느 정도 협상 내지는 우크라이나 쪽의 승리로 네. 마감 지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러시아도 지금 급한 게 아끼고 뭐 T-62M을 끌어낸 거는 그렇다 치고 좀 아끼고 있던 T-90 전차까지 끌어내서 지금 대전차 미사일 박살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봤어요. 네네. 그거는 동부 지역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요 최근에 또 나오더라고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우크라이나 전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